이하 예상대로 여파가 심각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결국 파업을 실행했고요. 사측에 단체 협약을 수정해달라는 내용까지 전달했습니다. 신사업 통지 의무를 단체 협약에 넣자는 내용인데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국-GM 노조를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에 한국-GM 철수설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란봉투법하고 연결되면서 이것 때문에 철수설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넘쳐납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한국-GM한테는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국-GM이 진짜 철수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게 이런 철수설을 부추긴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잠깐만요. BPD오토에선 차만사도 프리미엄 썬팅, 유리 마케팅, PPF까지 전부 무상시기 36만 유튜브 BPD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만 받아도 매달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 복권 세트, 차종 추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자동차 살 땐 BPD오토 꼭 기억해주세요. 자, 우선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으면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즉 언론에서 표현하는 대로 철수설인 거지 철수 확정으로 볼 수는 없는 단계란 거죠. 당장 철수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건데 이건 근거도 충분합니다. 지난 2018년에 군산 공장이 폐쇄되고 대규모 구조조정도 있었잖아요. 이때 산업은행하고 맺은 합의 내용이 뭐였냐, 최소 2027년 말까지는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있었고 올해 4월과 5월에도 부평 공장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차는 트레일블레이저만 있는 게 아니라 뷰익 차량들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 철수설 자체를 노조 리스크만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현대차 노사 관계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 사실관계는 이렇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뭐냐, 그럼에도 최근 들어서 철수설이 급부상하는 이유, 그리고 이게 노조 리스크와 연결되고 있는 이유겠죠.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여론상 노사 관련 이슈가 워낙 크기도 하고요. 이게 대중들이 봤을 때는 사측에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겠네, 이게 철수로 이어질 수 있겠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만 봐도 노사 갈등 관련 내용이 꽤 있었습니다. 굵직한 것들만 추려보면 4가지 정도인데, 우선 올해 5월 말쯤에는 한국-GM이 서비스 센터 9곳을 매각하고 부평의 유휴자산 정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철수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사측에서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6월부터는 외교적 이슈가 겹쳤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수익성도 동시에 안 좋아지면서 노조가 부평 공장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7월로 접어들면서 인터뷰이 시작됐고 동시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부분 파업을 진행하면서 자산 매각에 대한 노사 충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 당시에 파업권 가결 투표 정도만 있었는데 한국-GM 노조가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는 건 거의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8월 말에는 국회가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본사에서는 한국 사업장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고, 이러면서 철수설이 계속해서 커진 겁니다. 그럼 이 철수설과 노조 리스크의 연결성은 왜 계속해서 강화된 거냐? 한국의 자동차 노조는 유독 강성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건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는 해외에서도 교섭 영향력이 큰 집단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GM 본사가 있는 미국에선 어떤 보도가 나오냐, 현대차 노조가 임금 관련 파업 줄다리기에 들어가면서 임금이나 성과와 연동된 보너스, 정년 연장, 주 4.5일제 이런 요구까지 같이 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 강한 요구, 파급력이 큰 노조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 한국 생산의 불확실성 요인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죠. 이걸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연결 지으면 올해는 특히 미국 관세 이슈 여파가 크고 이게 파업 이슈랑 겹치면서 해외 매체나 투자자들은 노사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미국 노조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게 너무 많고 그에 따라 생기는 영향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 대부분 기업별 노조 중심이고요. 미국은 산별 노조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민노총을 산업노조, KGM 노조를 기업노조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산업노조, 즉 현대차 노조와 같은 민주노총 산하노조라 해도 교섭 테이블이 회사 단위로 쪼개져 있잖아요. 현대차 노조가 갑자기 르노코리아에 가서 뭔가를 따지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미국은 산별 노조, UAW라고 부르는데 포드, GM, 스텔란티스 같이 여러 회사를 통틀어서 같은 직군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UAW가 한번 움직이잖아요. 그럼 포드 따로, GM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업계 전체의 임금과 조건에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통 공장이나 공장 라인 정도의 영향을 주는 부분 파업이나 농성이 중심이고 그마저도 현대차 따로, GM 따로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예 표적 파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핵심 공장, 특정 부품 센터, 어떤 차종의 무슨 라인 이런 식으로 표적을 정한 다음에 총파업을 해버리니까 공급망 손익에 직격탄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회사 반응이 별로다? 그럼 다른 공장도 단계적으로 추가를 해버립니다. 이마저도 예고 없이 범위를 넓히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도 깊게 들어가면 흥미로운 게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일단 핵심은 한국 자동차 노조도 교섭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신도 그렇고 철수설
철수설과 노조 리스크를 연결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GM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차 노조와 상황이 조금 다르단 겁니다. 흔히 말하는 노조 리스크 말고도 리스크라 불릴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GM 스스로 한국 판매 시장에 얼마나 진심이라는 겁니다. 공장 활용은 꽤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수출 덕분에 적자도 회복세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내수 시장에선 일어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GM이 한국 판매 시장이 진심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만약 한국 시장이 진심이었다면 서비스 센터를 매각할 일도 없었을 거고요. 신차 투입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쉐보레가 최근에 어떤 신차를 도입했죠? 연식 변경 말고 풀체인지라던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신차를 선보인 게 있나요? 작년하고 올해는 트랙스랑 트레일블레이저 연식 변경, 페이스리프트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작년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36% 가까이 줄었다고도 하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선 신차도 없고 그렇다고 가격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것도 아니니까 한국 판매 시장의 진심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냐?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연결됩니다. GM 입장에선 한국 판매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국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브랜드 대신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지 이게 문제란 겁니다. 소수한테만 적용돼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신차도 없지.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 쪽은 현대기아차가 장악하고 있지. 전기차 쪽은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프리미엄 쪽으로 눈을 돌리자니 이쪽은 BM이랑 벤츠가 장악하고 있고 국내 브랜드 쪽은 제네시스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손잡은 내용도 보면 친환경 차를 같이 개발하겠다는 게 중심이잖아요. 여기에 회사 입장에선 자국 대통령이 관세를 한국과의 협상 도구로 활용까지 한다. 이 와중에 한국 쪽에선 노조가 계속 압박한다. 여기에 판매 시장 경쟁까지 치열하다면 회사 입장에선 선뜻 대규모 투자를 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GM은 사측 리스크도 함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철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철수설이 이렇게나 확산하고 있다는 건 뭐다? 사측에선 현실적인 조치를 이미 해버린 상황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자산을 매각한 게 가장 크고요. 여기에 이제 노사 변수라는 게 더해지면서 철수설이 커지고 이게 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돌파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결국 여론이 뒷받침되면 노조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컨대 만약 노조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 해도 지금은 이미 강성 노조 이미지가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소리가 어떤지 실제로 합리적인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지도부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특히나 강성 노조라 불리는 한국 자동차 노조는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뒷받침해줄 거라 괜찮다? 글쎄요.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은 표 떨어질 일을 싫어합니다.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노조가 계속 선을 넘고 도저히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직면한다면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건 시간 문제란 겁니다. 당장 이번에도 보세요. 한국 GM만 놓고 보면 철수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조도 이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분 파업을 하고 강한 교섭을 예고하고 꼭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조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노조 지도부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미 사회적으로 깊게 박혀있는 강성 노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긴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사회 경제학 이론과 역사적 사실이 증명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든 변화가 필요할 때 안일하게 있다가 결국은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노조와 관련된 것만 보면 이렇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격변계의 가장 큰 위험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배 연합과 제도 경화 이론에 따르면 이해 집단이 기득권을 움켜쥐면 혁신이 막히고 경제와 조직이 굳는다고도 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보자면 영국의 와핑 분규가 유명합니다. 1980년대에 노조가 컴퓨터 조판 도입에 맞서면서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문을 새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제작하게 되면서 6,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노조의 영향력은 급감했습니다. 기술 변화를 저지하는 전술이 오히려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시킨 케이스입니다. 일본의 국철 밀영화 사건도 비슷합니다. 이 당시 노조가 당연히 반대했는데 결국은 대규모 미채용과 구조 조정을 겪었고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진 결과는 일부만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거대한 조직이 특정 경로에만 의존하고 정치 지형을 오판하면서 교섭 우위를 가져가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강성 노조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회면에 심상치 않게 등장합니다. 노조 지도부가 바뀌지 않는다면 리스크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붙을 거고 강성 이미지도 절대 버리지 못할 겁니다. 파업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뀔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